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동생 결혼식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예식장이 좁아서 그러니 너희 친정 식구들은 오지 말라고 해라. 저는 비웃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한 뒤 온 가족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는 제게 99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죠. 모든 일은 그날 저녁 여느 때와 같이 시댁의 조용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만큼은 온 가족이 다 함께해야 한다며 그걸 우리 집안의 가풍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오후 내내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을 비롯해 남편 김진우와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그릇에 갈비 한 점을 덜어드리자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 남았구나. 우리 진호 결혼식이. 준비할 건 거의 다 했고 이제 자잘한 것들만 좀 확인하면 되겠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호 씨랑 새아가 될 아이 정말 잘 어울려요. 남편 진호 씨는 밥을 한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하객들도 아버지 VIP 손님들이랑 제 사업 파트너들로 거의 다 채웠어요. 이번 결혼식 제대로 체면 한번 세워야죠. 시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하시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내 둘째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대충 할 수 있나.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이면 이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야. 우리 집안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줘야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 또한 시동생의 결혼이 기뻤습니다. 저는 주말에 시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남편과 함께 쇼핑이라도 더 해야 할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보며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살짝 낮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듣기에는 충분한 소리였죠. 아, 서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진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마치 동의를 구하듯 시부모님을 한번 쳐다본 뒤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진호 결혼식에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아버지나 내 사업적으로 중요한 분들이잖아. 알다시피 다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고 우리 집안을 보러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는 처가댁 식구들은 부르지 않는 게 어떨까. 남편이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식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가식적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오해는 말아라. 진우도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내 시아버지 손님들은 전부 사장님, 회장님들이야. 그런데 내 부모님은 소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 이런 화려한 자리는 불편하실 거고 또 너희 오빠 내외도 있지 않니? 혹시라도 말실수라도 해서 우리 집안 체면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쩌니? 저는 그 말들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건 조언이 아니라 설탕으로 포장된 모욕이었습니다. 시집살이 3년, 저는 시댁 식구들이 평범한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이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습니다. 대대로 사업을 해온 남편의 집안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죠. 하지만 시동생의 결혼이라는 경사스러운 날에까지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체면이 깎일까봐 결국 그들 눈에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부끄러운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 김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자신의 말을 거두어 들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이해해 주니 다행이다. 우린 한 가족이니까 서로를 위해 생각해야지. 자, 식기 전에 어서 밥 먹자. 입안에 밥이 돌처럼 껄끄러웠습니다. 목이 메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 먹었습니다. 먼저 방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하고는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던가. 제 예금, 보너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보태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지 약간의 존중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시와 이토록 쓰라린 모욕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했다면 저도 그들에게 그 대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약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심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켜 항공권 예매 앱에 들어갔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 출발일은 12월 25일 토요일, 바로 시동생 김진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까지 총 5명의 표를 예매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위선자들로부터 멀리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예매가 완료되자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연극, 이제는 저 혼자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친정에 잠시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her숙해? 시댁에 무슨 일 있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연말이라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부모님께 바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오빠와 새언니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새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수저를 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제 결정을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제주도 여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출발해서 4박 5일로요. 아버지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제주도 왜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내 시동생 결혼식 아니니? 어머니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 서연아, 사돈댁에 큰일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빠지면 어떡하니? 나중에 뭐라고 하시겠어? 저는 모두가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어젯밤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태도부터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까지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억눌린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딸이 겪었을 서름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신 듯 했습니다. 평생을 온화한 교육자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오빠가 식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자식들이 감히 내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해. 아빠, 엄마, 저는 서연이 결정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결혼식에 가서 또 모욕당할 이유가 없어요. 여행 가야죠. 당연히. 새언니도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가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요.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애처로우면서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네가 시댁에서 그런 고생을 하는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안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이번 여행은 그동안 제가 겪은 억울함을 보상받는 기분으로 우리 가족 모두 즐겁고 편안하게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님께 한번 대접하는 셈치고요. 마침내 우리 가족 모두는 제 뜻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의 걱정은 분노와 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어떤 옷을 가져가야 할지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오빠는 제주도의 맛집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니 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저 박서연과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이 쉽게 짓밟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 우리의 자존심은 거짓된 허영으로 살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제주도 여행은 제 해방의 첫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저는 퇴근 후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진우 씨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제가 미리 싸둔 캐리어가 활짝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어디 가려고 했어? 진우 씨가 벌떡 일어나며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하나씩 집어 차분히 개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대로예요. 여행 가려고 준비했어요. 여행? 당신 미쳤어? 이번 주 토요일이 진우 결혼식인 건 몰라? 당신은 형수야.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날에 집을 비우겠다는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분노로 잘생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옷을 개던 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 가족이요. 우리 가족은 당신들 체면 깎아먹을까봐 결혼식에 올 자격도 없다고 말한 건 당신 아니었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남아서 뭘 하죠? 예쁜 인형처럼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우리 가족이 아주 행복하고 화목한 척 연기라도 하라는 건가요? 미안하지만 그런 연기는 못하겠네요. 진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한참을 더듬거리던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집안일은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야지. 이렇게 소란 피워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소란 피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을 환영해주고 존중해주는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뿐이에요. 부끄러운 존재로 취급받는 곳이 아니라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체면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기 가족의 체면. 그는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시동생 결혼식에 형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수군거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이기심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확인하더니 얼굴색이 변하며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방구석으로 가서 속삭이듯 통화했습니다. 일부러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몇 마디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네, 김 부장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결혼식 전까지는 꼭. 김 부장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부장님은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연회 담당자였습니다. 진우의 결혼식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왜 그가 진우 씨에게 마치 빚 독촉이라도 하듯 다급하게 전화했을까요? 제가 쳐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진우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돌아서더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서연아, 자기야,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했어. 화 풀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하자. 어디 가지 마. 응.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일 있죠? 그렇죠? 진우 씨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래. 하지만 제 직감은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김 부장님과의 통화는 분명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총책임자인 시아버지 대신 진우 씨에게 전화했을까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 연말 보너스. 매년 제 보너스는 꽤 큰 액수였고 올해도 저는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설마. 저는 진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예식장 잔금 5천만 원. 그거 제 보너스로 내려고 했죠. 진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당혹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역시 맞았군요. 그 모욕 뒤에는 이렇게 추악한 금전적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저희 가족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제 피땀 어린 돈까지 빼돌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 안의 분노가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김진우 씨, 당신과 당신 가족들 정말 대단하네요. 제 돈은 필요하면서 우리 가족은 무시해요. 당신들 너무 탐욕스럽고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 대결은 진실의 일부를 드러냈지만 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우 씨의 침묵은 불붙은 화약통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저는 더 이상 그의 체면을 지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스마트폰의 은행 앱을 켜서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 관리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흘 전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이체되었습니다. 수취인은 시아버지, 저는 휴대폰 화면을 진우 씨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뭐죠? 설명해봐요.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공동 계좌에서 아버지께 5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진우 씨는 화면을 보고는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위선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당신과 당신 가족 이미 다 계획했죠. 제가 곧 연말 보너스를 받을 걸 알고 체면 세우려고 동생 결혼식을 아주 호화롭게 예약했겠죠. 그리고는 먼저 돈을 빼돌린 다음에 우리 가족을 모욕해서 제가 그들을 초대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면 제 돈으로 화려한 결혼식도 치르고 촌스러운 사돈들 때문에 체면 깎일 일도 없으니 일석이조였겠네요. 맞죠?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진우 씨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부모님이 하도 강요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강요당했다고?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쓰라린 웃음이었습니다. 김진우 씨, 남 탓하지 마요. 당신은 성인이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 남자예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당신 아내를 지켜주려고 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저는 충분히 참았어요. 기억나요? 저는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을 폭로하기 위해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첫 해 어머님이 부엌 인테리어를 풍수지리에 맞게 고치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2천만 원 드렸어요. 이듬해에는 아버님이 친구들한테 폼잡고 싶다고 차를 바꾸셔야겠다기에 제가 5천만 원을 보탰고요. 어머님 생신 선물은
명품 가방이어야 했고 시동생 유학 자금이며 매달 용돈도 제가 다 댔어요. 이 집 우리 부모님이 팔아를 보태주셨지만 명의는 공동명의죠. 지난 3년간 제가 당신 가족에게 쓴 돈이 총 얼마인지 계산은 해봤어요. 제 모든 예금, 제 피와 땀이 모두 당신 집안이라는 밑 빠진 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고작 체면 깎일까봐 라는 말 한마디라고요. 말을 할수록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석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헌신하면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현금 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자랑하기에는 배경이 초라한 현금 인출기였을 뿐입니다. 진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 중 어느 것 하나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이체 내역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서 비겁함과 나약함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사랑과 희생이 한순간에 우스워졌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이렇게 나약한 남편과 돈만 밝히는 시댁과 더는 살 수 없어요. 이 집은 팔아서 각자 낸 돈만큼 나누도록 하죠. 제가 당신 가족에게 쓴 돈은 그냥 인성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자선 기부금이라고 생각할게요. 말을 마친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단 1초도 이 집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저를 숨막히게 하고 역겹게 했습니다. 진우 씨가 경악하며 달려와 문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서연아,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현금 인출기를 잃는 것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제가 곧 알게 될 또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문 앞에서 벌어진 저와 진우 씨의 신랑이는 온 가족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인 시동생 김진호까지 모두 위층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가려는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밤중에 캐리어는 왜 끌고 나와? 이 집안을 아주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했어. 진호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 있으면 말로 하세요. 곧 제 결혼식인데 이게 무슨 꼴이에요? 저는 자신들밖에 모르는 그 가족들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팔을 뿌리치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결혼식 내가 남아서 체면 차려줄 의무 없어요. 저 김진우 씨랑 이혼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 관련 없는 사이예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늘 점잖은 척하던 시아버지께서도 평정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이혼. 네가 지금 뭐라고 했어? 제정신이야?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버님 귀한 아드님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맞받아쳤습니다. 대치는 극도로 팽팽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잘못을 제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수를 모르는 며느리이며 남편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아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집안을 뒤집어 엎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말로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동생 진호가 갑자기 상상도 못한 것을 제게 던졌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거나 읽고 떠날지 말지 결정해요. 종이가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환자 이름은 박서연. 결과는 임신 6주.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다고? 왜 몰랐지?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몸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었으며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말이라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진우 씨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검사 결과지를 낚아채 제 얼굴 앞에 들이밀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봤지, 서연아, 내 뱃속에는 내 아이, 우리 김씨 가문의 귀한 장손이 있어.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우리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모질어? 시어머니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래, 내 손주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은 내 버릇없는 행동을 용서해주마. 어서 캐리어 집어넣고 내려와서 얌전히 이야기하자. 태아한테 안 좋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들은 패를 뒤집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몰래 미행해서 제 검사 결과를 손에 넣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를 무기 삼아 저를 올가매려 했습니다. 저를 이 집에 머물게 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착취와 모욕을 견디게 할 족쇄로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악랄함과 계산적인 태도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걱정하는 것도 진심으로 손주를 기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는 단지 저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을 뿐입니다. 의기양양한 진우 씨의 얼굴, 거만한 시댁 식구들의 태도를 보자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 남는다면 제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될까요? 비겁한 아버지와 탐욕스러운 할머니, 계산적인 가족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 아이를 그런 삶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진우 씨와 그의 가족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저 혼자 키울 겁니다. 그리고 이혼, 변함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캐리어를 끌고 그들을 지나쳐 지난 3년간 저를 가두었던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들의 고함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주어진 동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온전히 제 아이였고 제가 더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일단 오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저를 보고 오빠와 새언니는 몹시 걱정했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특히 제가 임신한 사실과 시댁이 아이를 이용해 저를 협박했다는 사실에 오빠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분노하며 당장 진우 씨에게 달려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새언니가 겨우 뜯어말렸습니다. 새언니는 저를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가씨. 그냥 여기서 지내. 여기도 아가씨 집이야. 아이 문제는 아가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다 지지할게. 가족의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래와 아이, 그리고 곧 닥칠 이혼 소송에 대해 뒤척였습니다. 진우 씨 가족이 특히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이상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며 새로운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지만 저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박서연 씨, 김진우 씨가 왜 매달 윤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 200만 원씩 보내는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윤 선생, 진우 씨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가 다른 여자에게 매달 돈을 보내야 했을까요? 한 달에 2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시점에 제게 문자를 보냈을까?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문자 뒤에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진우 씨의 기만은 단순히 돈과 나약함에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신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공정함을 되찾도록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오전 9시 Y 거리에 있는 X 카페에서 만나죠. 혼자 오세요. 저는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함정일까봐 혹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전부 알고 싶다는 호기심과 갈망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함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또다시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와 분노뿐만 아니라 의심과 곧 밝혀질 진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함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X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카페 전체를 살필 수 있는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9시 흰색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은 키가 큰 남자가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제 테이블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강태식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이시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입니다. 사설 탐정이라는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탐정이 저를 찾아왔을까요? 누가 그를 고용했을까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강태식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악의는 없습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은 당신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죠?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진우 씨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대로 매달 5일이 되면 윤서아라는 이름의 계좌로 200만 원이 정확하게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이 거래는 거의 3년 동안 제가 진우 씨와 결혼한 지 불과 몇 달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서아라는 이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진우 씨의 대학 시절 옛 연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전에 친구들로부터 두 사람이 깊이 사랑했지만 졸업 직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난 일일 뿐이라고 말했죠. 윤 선생이 바로 윤서아였군요. 제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서아 씨는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연락처에 윤 선생이라고 저장해 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띵 울렸습니다. 왜 진우 씨가 옛 여자친구에게 매달 그렇게 큰 돈을 보내야 했을까요? 거의 3년 동안이나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설마 제 등 뒤에서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결혼 생활 내내 재정적으로 이용당했을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 배신까지 당했던 겁니다. 진우 씨는 저를 속였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습니다. 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고 제게 주시는 거죠?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태식 씨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이 당신 남편과 윤서아 씨의 관계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당신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만이 김진우 씨에게 제대로 된 벌을 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의뢰인이 누구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를 완전히 놀라게 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원한, 그리고 왜 그들이 진우 씨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어 했는지를, 그리고 그것은 제 복수 계획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결코 실행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계획의 문을, 하지만 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저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강태식 씨가 말한 제가 방금 본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진실을,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진실이요? 저는 탐정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무슨 일이 더 있단 말인가요? 탐정은 말없이 아까보다 더 두꺼운 서류철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흰색 서류철이었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종이 한 장 한 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진우가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공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곱슬머리에 크고 동그란 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진우와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콧날, 인매, 심지어 눈빛까지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던 남자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윤서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자를 다정하고 행복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완벽한 새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다음 장, 또 그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모두 진우가 윤서아와 아이 곁에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고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진우가 아이를 목마를 태워주는 모습까지. 그 행복한 사진들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찢어 발겼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 최근 며칠 사이 제게 너무나 익숙해진 종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서. 하지만 이번에는 임신 확인서가 아닌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김진우의 머리카락 샘플, 그리고 김지안이라는 남자아이의 머리카락 샘플. 결과는 친자 관계 확률 99.99%. 눈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매달 보낸 200만 원은 양육비였던 겁니다. 김진우는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옛 연인과 혼외 자식까지 두었던 겁니다. 3살 배기 아들이, 그 말은 그가 우리와 결혼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윤서아와 아이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결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3년간 저는 그의 눈에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죄악된 관계를 가려주는 완벽한 위장막이었을까요? 그가 친가족을 돌보면서 동시에 애인과 자식에게 돈을 대줄 수 있게 해주는 공짜 현금 인출기였을까요? 고통과 분노, 그리고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느낌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 그의 가족이 연출한 연극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고 제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제가 그의 행복한 가정에 끼어든 제3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저는 목이 쉰 소리로 겨우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탐정은 제게 휴지를 건네고 제가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진우 씨와 윤서아 씨는 사실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진우 씨 집안에서 윤서아 씨의 집안이 격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서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후 진우 씨는 당신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죠. 아마 그의 가족들 눈에는 당신이 더 적합한 며느리였을 겁니다. 좋은 직업에 높은 수입,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결혼 직후에도 진우 씨는 윤서아 씨와 몰래 관계를 이어갔고 그 사이 윤서아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지난 3년간 그는 그렇게 이중생활을 해온 겁니다. 탐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산산조각난 제 마음에 망치질을 해댔습니다. 그랬군요. 제 결혼은 처음부터 계산과 기만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저는 단지 도구,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사랑, 그의 맹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통은 극에 달한 징후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제 눈물은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위해 흘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김진우, 그리고 당신 가족들. 당신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으니 내가 왜 잔인해졌는지 원망하지 마. 저는 고개를 들어 탐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탐정은 제 요구를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아 씨가 만나겠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판교의 한 찻집에서요. 제가 정확한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이고 개별 룸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물러설 길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저는 약속 장소인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고풍스럽게 꾸며진 작은 공간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개별 룸으로 들어서자 윤서아라는 여자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보다 더 지치고 초췌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청순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푹 꺼져 있고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움찔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간 저는 이 여자에게 달려들어 욕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친 눈과 얼굴에 드러난 체념의 빛을 보자 제 분노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녀 역시 저와 같은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알고 오셨죠? 윤서아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 알아요. 당신 아들, 그리고 제 거짓된 결혼 생활까지. 윤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저도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그러고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는 말을 잇지 못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의 사랑, 진우 씨 가족의 반대, 그리고 진우가 결코 헤어지자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는 단지 가족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와의 결혼은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1. 2년만 지나면 저와 이혼하고 그녀와 아들 곁으로 정식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는 제게는 사랑이 아닌 책임감만 느끼며 저는 그가 없어도 잘 살아갈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지만 자신과 아들은 다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서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지난 3년간 어리석게도 그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림자 같은 애인으로 사는 것, 제 아이가 온전한 아빠를 갖지 못하는 것도 감수했어요. 언젠가 그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희망 하나 때문에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연극을 연출했던 겁니다. 제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윤서아에게는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아 돌아가려는 남자로. 그는 두 여자를 모두 조종하며 우리를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의 장기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모든 걸 밝히기로 결심했죠? 저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최근 들어 그는 아들을 보러 오는 횟수도 줄었고 양육비도 제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의 동생이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아주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그는 절대 당신 곁에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우리 모자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는 저와 아들을 그저 숨겨야 할 짐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어요. 처음에는 저와 당신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는지 알아보려 했는데 결과는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 보여줬어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 모자와 당신은 그에게 짓밟히며 살게 될 테니까요. 제 안에서 동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같은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고 이용당했습니다. 각자의 고통이 하나로 합쳐지자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윤서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건 뭐죠? 제 아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김진우가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윤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돕겠어요. 그리고 당신도 나를 도와요. 우리 함께 그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아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와 애인이었던 두 여자는 이제 공식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눈물과 기만, 그리고 불타는 복수심으로 만들어진 동맹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예매해 두었던 제주도행 비행기표 5장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반항, 파렴치한 인간들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도망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아야 했습니다. 싸우고 모든 것을 폭로하고 제게 상처를 준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에게 전화해 여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을 즐기는 대신 우리는 훨씬 더 재미있는 연극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운명적인 악수 이후 저와 윤서아 씨는 조용한 찻집에서 몇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결연한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전선의 선동지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김진호와 그의 가족이 가장 빛나리라 믿는 그 순간, 바로 시동생 김진호의 결혼식장에서 그들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파할 곳을 쳐야 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바로 체면과 돈이죠. 윤서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인간과 그 가족은 자존심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약 진호 씨 결혼식이 망신스럽게 취소된다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압박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호텔에 예식장 잔금 5천만 원을 빚지고 있고 제 보너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집을 나왔으니 지금쯤 미친 듯이 돈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모든 돈줄을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윤서아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열쇠예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당신에게 양육비를 빚지고 있어요. 그건 법적인 빚이에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로 직접 찾아가서 연회 담당자를 만나세요. 당신들의 고객인 김진우가 자기 친아들의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무책임한 인간이라는 걸 알리세요. 그 돈으로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르려는 것 같다고 의심을 심어주세요.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잔금을 완납하라고 호텔 측에 요구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로서 언론에 제보해서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이 파렴치한 아빠를 돕는다고 떠들썩하게 만들겠다고 하세요. 어떤 대기업도 그런 스캔들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윤서아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었습니다. 호텔은 자신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분명 김진우의 가족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증거 준비예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날 거예요. 지난 3년간 그 가족에게 들어간 모든 돈의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서류들을 모을 거예요. 제가 총 얼마를 뜯겼는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계산할 거예요. 몇 억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걸요.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집 수리비, 자동차 교체 비용, 시동생 유학 자금, 그 외 자잘한 비용들까지 합치면 4억 원은 좋게 넘을 것이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아이의 출생 증명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준비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거예요. 제가 윤서아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언론 플레이예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온 세상이 알아야 해요. 제가 아는 기자 몇 명에게 연락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김씨 집안 막내 아들 결혼식에서 혼인 사기, 혼외자, 재산 갈취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폭로전이 있을 거라고만 흘릴 거예요.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죠. 그들은 스스로 찾아올 겁니다. 윤서아 씨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지안이한테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걱정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은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는 기만 속에서 태어나겠죠. 이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일이에요. 저를 믿어요. 이 폭풍이 지나가면 날이 갤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제 단호한 말에 윤서아 씨는 설득되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가 전면에 나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첫 번째 충격을 안겨줄 것이고, 저는 뒤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찻집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증오와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김진우 인생 최대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짓밟렸던 우리 두 여자가 그 연극의 결말을 쓰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결혼식 하루 전, 우리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계획대로 윤서아 씨가 첫 번째 총성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진지해 보이는 오피스룩을 입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 진우 씨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증거 내역,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서류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과 분노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나 도착했어. 호텔 정말 크고 화려하다. 윤서아 씨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정해요.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들의 권리를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당당하고 또렷하게 사실만 말해요. 우리보다 그들이 평판에 더 신경 쓸 테니까.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윤서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으로 가득 찬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김 부장님 만났어. 그날 진우 씨한테 전화했던 사람 맞아. 아주 프로페셔널해 보였는데 내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니까 얼굴색이 싹 변했어. 그녀의 말에 따르면 김 부장님은 처음에는 고객의 사생활이라며 거리를 두었지만 윤서아 씨가 언론이라는 단어와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이 아버지의 책임을 회피하는 남자를 돕는다는 말을 꺼내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정하세요. 김 부장님은 윤서아 씨에게 그렇게 말하며 별도의 방으로 안내하고는 차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 호텔은 원칙과 신용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 부장님은 특히 출생증명서에 김지한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명시된 것과 진우와 붕어빵처럼 닮은 아이 사진을 보고는 완전히 설득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시아버지 측과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서아 씨는 통화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오늘 정오까지 모든 비용을 완납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호텔 측에서 행사를 취소할 모든 권한이 있다고 했어. 우리 계획이 먹힌 것 같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성공적으로 터졌습니다. 이제 모든 압박은 제전시댁 식구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숨 쉴 틈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쯤 지나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 씨가 호텔에서 폭풍을 일으키는 동안 저 역시 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내내 저는 믿을 만한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훈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훈이의 사무실은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제가 재정적 착취, 남편의 혼외자 문제, 그리고 결혼식장에서의 복수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자 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유리해. 이혼은 확실하고 문제는 네가 잃어버린 것들을 최대한 되찾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널 찾아온 거야. 모든 걸 정리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줘. 우리는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훈이에게 지난 3년간의 제 모든 은행, 계좌 접근 권한을 주었습니다. 거래, 내역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체한 돈, 진우 씨가 쓰도록 현금으로 인출한 돈, 시동생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훈이는 일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 사람들 널 진짜 금광으로 생각했구나. 이것 봐, 매달 부모님 용돈, 사업 지원 명목으로 몇 번씩 돈이 빠져나갔어. 한 번에 최소 5천만 원이야. 저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들을 보며 과거에 제 어리석음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 가족의 끝없는 탐욕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건 모두 제 피와 땀,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몇 시간의 고된 작업 끝에 훈이는 마침내 총액을 계산해냈습니다. 그가 컴퓨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부부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 네가 지난 3년간 김진우 가족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출한 총액은 약 4억 원이야. 4억. 그 숫자에 저 자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큰 돈을 뜯겼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은 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서 완벽한 서류철로 만들어줄게. 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살 때 네가 낸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들도 함께. 이 증거들이 있으면 재판에서 집은 물론이고 네가 잃은 재산의 상당 부분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선은 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사용해. 훈이가 막 출력해준 두꺼운 서류철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간의 제 굴욕에 대한 증거이자 마지막 전쟁에서 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시한폭탄은 설치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터뜨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다음 계획, 즉 언론의 폭풍을 만드는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언론계에 좋은 인맥이 몇몇 있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열어 가장 신뢰하는 3명의 이름을 골랐습니다. 그들은 사회부의 열정적인 기자들이었고 무엇보다 돈에 매수되지 않는 직업윤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대형 인터넷 신문에 김 기자님께 걸었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수화기 넘어 김 기자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기자님께서 아주 흥미로워하실 만한 특종이 있어서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뭔데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내일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리는 김씨 집안 막내 아들 결혼식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극이 상연될 예정이에요. 주제는 혼인 사기, 외도, 혼외자, 그리고 재산 갈취 폭로전이고요. 주연, 조연, 그리고 확실한 증거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정보를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테랑 기자로서 이것이 대박 특종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진짜예요?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바로 내부자니까요. 기자님은 그냥 예식이 시작될 시간에 맞춰서 사람만 보내세요. 이번 달 최고의 단독 기사를 보장해드리죠.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김 기자님은 즉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믿고 가보죠. 내일 현장에서 봅시다. 저는 다른 두 기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끼는 던져졌고 큰 물고기들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유심칩으로 익명의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3자가 소문을 퍼뜨리는 듯한 뉘앙스로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곧 큰 거 터지나? 내일 LGC 회장 아들 KJH 결혼식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소문. 형수 PSYC가 시댁의 결혼 자금으로 수억 원 뜯기고
남편 KJW가 밖에 3살짜리 숨겨둔 아들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대박인 건 그 상간녀가에 안고 결혼식장에 쳐들어가서 자기 아들 인정해달라고 할 거라는데? 내일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펼쳐질 막장 드라마 완전 기대됨. 새 계정이었지만 의미심장한 이니셜과 자극적인 내용 덕분에 제 글은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몇몇 가십 전문 페이지에서 제 글을 캡처해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야기는 SNS를 통해 뜨겁게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니셜을 보고 김씨 집안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가문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만든 저는 조용히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호텔에서 터진 폭탄은 김씨 집안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일시경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늘 점잖고 위험 있는 척했지만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서연, 네가 꾸민 짓이냐? 웬 미친 여자가 호텔에 와서 난리를 치는데 네가 시킨 거지.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아버님. 저와 아버님 댁은 이제 아무 관련 없는 사이인데요. 시침이 떼지 마. 너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 똑똑히 들어. 괜한 짓 하지 말고 당장 그 여자 물러나게 하고 너도 돈 싸들고 와서 호텔에 잔금 치러.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그의 뻔뻔함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저를 협박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막 여행 가려고 공항에 가는 길이에요. 결혼식 즐겁게 하세요. 저는 그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와는 정반대로 그녀는 눈물로 호소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서연아, 아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화난 건 알지만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 결혼식을 망치려고 해. 진호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서 돌아와라.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든 대화로 풀어야지. 너 임신한 몸으로 돌아다니면 태아한테 안 좋아. 내 손주 생각해야지.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미끼로 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그 아이는 어머님 손주가 아니라 제 아이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 제 아이를 어머님 댁 같은 집안에서 키우지 않을 거예요. 연기는 그만하세요. 저 이제 정말 지쳤어요. 저는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은 김진우였습니다. 그는 제게 1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전화에 귀찮아져 받아버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애처로웠습니다. 서연아, 제발 돌아와줘.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게. 제발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부모님이 날 죽이려고 해. 호텔에서 돈 달라고 난리인데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그건 당신과 당신 가족 사정이지. 나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애원이 통하지 않자 그는 본성을 드러내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온 세상에 네가 임신한 몸으로 집 나가서 시댁 망하게 한 정신 나간 여자라고 떠들고 다녀도 괜찮겠어? 그때 가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외도에서 혼외자까지 둔 남편이랑 며느리 돈이나 뜯어내는 시댁이랑 불쌍하게 속은 아내 중에 세상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어줄지 한번 보자고요. 아, 그리고 인터넷이나 좀 확인해 보세요.
당신 이야기가 지금 꽤 핫한 것 같던데.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세 사람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혼란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연극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혼란과는 정반대로 결혼식 전 마지막 날은 제게 이상할 정도로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 집을 나온 이후 저는 오빠 집에서 지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오빠와 새언니의 보살핌, 그리고 매일 엄마가 가져다 주시는 집밥은 제 마음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을 취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자신을 돌보는 데 썼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도 갔습니다. 처음으로 작지만 힘차게 뛰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고 제가 더 강하고 훌륭하게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윤서아 씨에게 전화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텔 측에서 시아버지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만약 지불이 완료되지 않으면 예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호텔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완전 발등에 불 떨어진 기분일 거야. 윤서아 씨가 통쾌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시아버지가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아무도 안 빌려줬대. 요즘 그 사람 회사 사정이 안 좋고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과 헛된 체면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과시하기 위해 호화로운 결혼식을 원했지만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며느리의 돈을 빼돌리려 했던 그들. 이제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인 금요일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진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날 미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아이는 죄가 없어. 딱 한 번만 아이를 생각해줘. 나한테 돌아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잖아. 내가 다 보상할게. 너랑 처가 되게 정말 잘할게. 제발. 말은 간절했지만 저는 위선과 가식만 느껴졌습니다. 기만과 배신, 계산으로 세워진 온전한 가정, 제 아이는 그런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조용히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모든 애원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를 향한 제 마음은 그가 제 아이를 이용해 저를 협박했던 그날 밤에 이미 죽었습니다. 내일 저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의 아내로서도 신랑의 형수로서도 아닌 저 자신과 제 뱃속의 아이를 위한 정의를 되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폭풍이 곧 올 것이고 저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아침, 원래대로라면 우리 가족이 제주도에 있어야 할 그날, 저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맞은편에 고급스러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곧 김진호의 결혼식이 열릴 호텔 로비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밖은 고급 차들로 붐볐습니다. 하객들은 멋진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는 혼주들이 서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안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김진우는 그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무언가를 찾거나 두려워하는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마지막 배역을 힘겹게 연기하는 배우들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윤서아 씨와 기자들에게 신신당부해 두었습니다. 모든 하객이 모여 예식이 시작될 정시에만 움직이라고. 그때가
바로 이 연극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11시 30분 예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로비는 한산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일단 위기를 넘겼다고 어떻게든 예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호텔 연애 담당자인 김 부장님이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로비로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태도와 입모양으로 보아 최후 통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늦게 도착한 몇몇 하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언쟁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무언가 해명하려 했었고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연극은 첫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세워졌고 배우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가족이 호텔 측과 실랑이를 벌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또 다른 사건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호텔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가 초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론의 등장은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하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진우는 경악했습니다. 왜 기자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막으려 했지만 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주들을 향해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작은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김진우 씨, 외도와 혼외자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날카로운 질문들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진우는 오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 연극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소박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윤서아 씨가 예쁘장한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침착하게 걸어왔습니다. 아이는 바로 진우의 아들 김지한이었습니다. 아이는 군중 앞에서도 울지 않고 크고 동그란 눈으로 주위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카메라 렌즈가 즉시 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윤서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기자들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마치 동상처럼 굳어버린 김진우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 나 당신 동생 결혼식 망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아버지 찾아주러 왔어요. 그러고는 몸을 숙여 진우를 가리키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저기 봐. 내 아빠야. 공간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사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쏠렸고 그 누구도 아이가 김진우와 붕어빵처럼 닮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진우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당신, 누구야? 난 당신 몰라. 그의 비겁한 부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윤서아 씨는 경멸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오프닝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터졌고 그 파괴력은 김씨 집안의 거짓된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서아와 진우의 극적인 대면에 쏠려 있을 때 저는 제 등장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태연하게 호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진우의 법적 아내인 저의 등장은 즉시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렌즈가 다시 한번 저를 향했습니다. 박서연 씨,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과 저 여자의 관계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윤서아 씨 옆으로 걸어가 배신자, 남편과 그의 위선적인 가족과 마주 섰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진우를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는 시부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볍지만 극도의 경멸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윤서아 씨가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심을 확실히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김진우 씨의 법적 아내로서 몇 가지 증거를 더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준비해둔 2개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가장 신뢰하는 김 기자님께 드렸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것은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김진우 씨와 김지한 군이 99.99%의 확률로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둘째, 이것은 지난 3년간 김진우 씨가 매달 윤서아 씨에게 아들 양육비로 200만 원씩 송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거래 내역서입니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쟁이 남편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훈이 변호사가 준비해준 가장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3년간 시댁에 지출한 모든 돈을 상세하게 정리한 내역서입니다. 시부모님 집 수리비, 자동차 교체 비용, 시동생 유학 자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 결혼식의 계약금 5천만 원까지 총액은 약 4억 원에 달합니다. 그들은 제 감정뿐만 아니라 저를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했던 겁니다. 제가 내놓는 증거 하나하나가 김진우와 그의 가족의 머리 위로 내리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점잖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파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사기꾼,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위선적인 그들의 진짜 얼굴이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온 세상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김진우의 몰락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증거를 공개하자마자 호텔 연애 담당자인 김 부장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빈 여러분께 알립니다. 저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연애 책임자 김은영입니다. 호텔을 대표하여 대단히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랑 측의 계약 위반 및 비용, 미지불로 인해 오늘 예정되었던 김진우 군의 결혼 예식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문의 및 항의는 신랑 측 대표인 김 회장님께 직접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 부장님의 선언은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파탄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스마트폰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수군거림, 비웃음,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이 모두 김 씨 가족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신부와 신부 측 가족들도 뛰쳐나왔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광경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본 젊은 신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사기꾼 집안에 시집갈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부의 아버지는 격노하여 시아버지의 얼굴에 대고
욕설을 퍼부으며 즉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김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신랑 김진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김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명예, 체면,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저와 윤서아 씨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도감만이 남았습니다. 마음속에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혼란스러운 군중을 빠져나왔습니다. 윤서아 씨도 아들을 안고 제 뒤를 따랐습니다. 등 뒤에서 울음소리, 욕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더 이상 제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겨울 햇살 아래를 걸으며 제 미래가 이토록 활짝 열리고 밝았던 적이 없었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제주도의 짠 내음 섞인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저는 푸른 야자수, 그늘 아래의 긴 의자에 앉아 길게 뻗은 백사장과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해변을 따라 산책하고 계셨고 오빠와 새언니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롭고 행복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달 늦춰진 제주도 여행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닌 진정한 축하 파티였습니다.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축하. 모든 일은 빠르고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저와 진우의 이혼 절차는 일주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온전히 가져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보태주신 신혼집 역시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스캔들 이후 진우와 그의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살던 큰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김진호는 파혼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윤서아 씨 역시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진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들을 친자로 인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얻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아들은 명확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처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매일 자라나는 생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잘못된 결혼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저의 희망이자 미래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최고의 삶을, 저와 우리 가족의 사랑이 가득한 가장 깨끗한 환경을 선물할 것입니다. 곁에서 행복해하는 가족들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파렴치한 남편과 계산적인 시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하고 자유로우며 주체적인 박서연, 바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과거는 닫혔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 기쁨과 빛으로 가득한 삶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에서 저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